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진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뭐 뉴스 추정 이런 거 아니고요. 지난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 이슈가 많았잖아요. 오늘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거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여러 많은 대책들이 있었죠. 뭐 8.2 대책, 12월 13일 대책, 또 국토부에서 발표된 4월 18일 보도자료도 있었고, 2019년에 12월 16일 대책, 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또 2020년 7월 10일 이 대책이 상당히 이슈나 논란이 많았거든요. 요 대책들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서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보완대책은 시기에 맞게,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렇게 뭐 대책 발표가 됐었던 건가, 그거에 대한 효과는 적절했는가 생각을 해보고, 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필요한 제도가 맞는가 같이 한번 공감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톰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임대사업자 제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쭉 가볼게요.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다 이렇게 나와 있죠.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라는 말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사유재산인 주택을 공공의 성격을 띤 임대사업자 제도권 안에 편입을 시켜서 운영을 한다. 그렇게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을 볼게요. 예전에는 4년짜리가 있었고 8년짜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민간 건설임대나 민간 매입임대 전부 10년짜리로 바뀌었습니다. 건설임대주택은 뭐 건설회사라든가 뭐 이제 건설을 하는 주체자가 직접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주고 임대사업자를 운영하는 형태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입임대주택은 개인이나 회사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사업에 편입시키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전부 다 10년짜리고요. 여러 세제상의 혜택이 있죠? 취득세 감면 혜택, 세액이 200만 원이 안 되면 100% 감경을 받을 수가 있고요. 60제곱미터 이하 면적에 대해서 이제 뭐 200만 원 정도 좀 넘는다 그러면 85%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으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두 채 이상 매입을 해서 임대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감면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한 채만 해도 가능하다는 거 좀 바뀐 내용이니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종부세 합산 매제가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겠죠. 지금 현재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이하일 경우에는 내가 다주택자이더라도 종부세 토탈 했을 때 합산을 배제시켜준다는 아주 큰 이 혜택 때문에 임대사업자에 등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대소득세, 내가 뭐 월세를 받던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뭐 종합 합산과세도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요. 양도소득세가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같이 큰 혜택 중에 하나겠죠. 오래 보유할수록 장기 보유에 대한 특별공제가 최대 70%까지 된다는 거. 그리고 거주주택의 비과세. 내가 주택이 다섯 채인데 내가 네 채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한 채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라면 그 집에 대해서는 한 번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제상 혜택을 주는 대신에 또 의무사항도 있겠죠. 임대사업자가 나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소유권의 뭐 등기사항 내용 증명서에 부기등기의 의무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됐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도 있어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 역시나 이제 표준화된 계약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무사항이 있네요.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이게 내가 임대사업자면 5% 이상은 올릴 수가 없죠. 그거에 대한 증액 제한 의무, 임대 의무 기간 10년으로 지금 통일이 됐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임대를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의무, 요거는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 재계약 거절을 할 수가 없다. 당연하겠죠. 임대사업자고 임대를 줘야 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임대 보증금의 보증 의무가 또 있죠.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입조하는 바가 있다. 이게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중에 필수 요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등록 민간 임대주택의 거주 임차인에게 혜택을 준다. 왜냐하면 거주의 안정성이 증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10년 동안 임대사업자는 계속적으로 임대를 줘야 되고 뭐 실입주를 목적으로 임차를 내보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임대료 인상도 5%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임대료가 많이 올라도 주택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집은 이제 조금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가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혜택들이 있고요. 또 보증보험에 대한 거 앞서 말씀을 드렸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1항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모두 다 보증 대상이 되는 거고, 보증은 예전에는 또 1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2년이 가능하고, 이제 시중에 있는 우리은행에 가면 또 보증보험을 손쉽게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좀 편하게 보장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난 정권에 있었던 부동산 대책들을 하나씩 좀 이렇게 굵직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017년 8월 2일 날 또 12월 13일 날 부동산 대책 이렇게 나왔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한 임대차 시장을 정착화시키겠다. 여기서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가 나오죠.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키는 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를 할 거고 임대차 시장에 뭐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다 지나서 얘기지만 이 정보 인프라의 활용도는 결국은 세금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 예상하는 내용이시겠죠? 앞서 점검해 들었던 내용이랑 많이 겹치는 내용이니까 쭉 생각하고요. 이렇게 취득세와 재산세가 그 박근혜 정부 때 나와서 이렇게 뭐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감면 혜택들이 있었는데, 이제 개선을 시키겠다는 게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부터 활성화 제도를 계속 했었고 2018년 말로 종료가 되는 게 취득세 감면 혜택이었는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2021년까지 3년 동안 연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많이 등록을 하십시오. 이렇게 제도가 발표가 된 겁니다. 또 재산세도 이때 1호 이상 임대를 할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을 시켜드리겠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도 8년 이상 임대 시에 감면을 시켜드릴 거니까 다가구 주택, 뭐 상가주택 갖고 계신 분들 이 주택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임대사업자 등록하십시오.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제도가 나온 게 2017년 8.2 대책, 12월 16일 대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2018년까지 과세가 유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2천만 원까지는 내가 월세를 뭐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뭐 50만 원 받아도 토탈해서 연간 2천만 원이 안 되면은 비과세 대상이었거든요. 세금을 하나도 안 냈었는데 이걸 이제 세금을 걷겠다고 정책을 냈던 거예요. 이 위에 표를 보시면 현재 기준과 개선 사항이 나오는데 2천만 원을 내가 소득을 벌었다고 감안을 했을 때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14만 원의 연간 세금을 내야 되고 미등록은 56만 원이었는데요. 이거를 개선시키겠다는 거죠. 세율을. 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하면 이제 그거를 반값으로 줄여주겠다. 7만 원만 내면 되는데 임대사업자에 등록을 안 하면 56만 원 내는 거를 84만 원을 내게 된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에 많이 가입을 하셔서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십시오.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정부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가입을 하게 됐죠. 밑에 필요 경비율도 높여줘서 등록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경비 지출을 늘려주니까 세금 구간을 당연히 낮출 수 있는 건 효과가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하면 70%
또 종합부동산세도 이렇게 감면해주고 합산 배제해주는 이런 혜택들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게끔 했는데,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2018년 4월 18일이 되니까 이런 발표를 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3월 임대주택 사업자가 등록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 달 동안 35,006명이 가입을 했다는 거거든요. 3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가입을 했을까? 2017년 3월에 임대사업자가 전년 대비 8배나 증가했다는데요. 여기 보세요. 작년 12월 13일부터 금년 3월까지 4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 동안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58,169명이었다. 이거는 작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이상에 걸쳐 등록한 임대사업자랑 유사한 조치다. 정말 바짝 당겼다는 얘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때 가입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발표가 됐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임대 등록이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을 시행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사실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거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4월부터 뭔가 바뀐다는 얘기죠. 4월 이후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가 감면 혜택이 크고, 내년에 또 2천만 원 분리과세,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겠다. 정상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또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경감이 될 거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하니까 많이 가입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오른쪽에 표를 볼게요. 3월까지 등록한 경우와 4월 이후 등록한 경우가 바뀌는 게 있죠.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바뀝니다. 이게 4년 단기로 임대주택을 등록을 할 수는 있는데, 대신에 3월까지만 등록을 해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시켜주겠다. 양도세도 중과 배제를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3월까지 가입을 하십시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4년 이때 35,000명이나 되는 분이 이렇게 한 달 동안 그래서 가입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 신문기사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47만 명, 4년 동안 10배가 늘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2017년 말에 47,799명이었던 주택임대사업자가 4년 사이에 10배가 늘어났다.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2020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3월 달에 한 달 만에 35,000명이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날만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주택임대 총 수입액이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사업자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 갖고 계신 분들, 주택 한 채만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뭐 500에 50 이런 식으로 월세 받으시는 분들 다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시켜서 세금 감면 해드리겠다. 이런 정책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가입된 주택임대사업자가 47만 명이나 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어요.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셔도 2019년부터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한 수치를 보실 수가 있죠. 아래쪽에 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보유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집주인에 대해 세제 부담을 완화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가진 매물을 양성화해서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47만 명의 임대사업자를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뀝니다.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돼서 주택시장 안정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들의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 여기 좀 의아하신 분들이 있죠. 아니,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성화를 시키기로 했고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주택임대사업자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19년 12월 16일 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택 보유 부담 강화,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어떻게 제도를 보완한다는 얘기일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0.6%에서 3%였던 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0.8%에서 4%까지로 늘어났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환율이 200%에서 300%로 늘어납니다. 내가 만약에 올해 내야 되는 세금이 3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내년에 주택이 늘어나고 재산이 좀 늘어나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부담의 최대 상환율이 200%였으니까 3천만 원 내주신 분들은 다음 연도에는 6천만 원까지만 일단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부담 상환율이 300%로 올랐기 때문에 3천만 원 내다가 9천만 원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세금에 대한 부담이 많이 좀 실감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저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거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한다는 명목 하에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갔죠. 95%까지 올라갔으면 100%까지 사실 올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때 시기만 해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다주택자가 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이용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였으면 주택시장이 좀 과열되는 분위기였을 텐데, 공시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세금이 올라갑니다. 종부세 세율도 올렸는데, 세부담 상한율도 올렸는데,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세금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다. 이때 참 많이 시끌시끌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장 결정타 2020년 7월 10일 날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 나옵니다. 안정 대책에 대한 보완 대책이라는 건데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겠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보완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드디어 또 그 유명한 종부세 1.2%에서 6%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안이 발표가 됐고요. 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또 나오죠. 2주택자는 중과세 20%, 3주택자는 중과세 30%. 그래서 주택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을수록, 보유하고 있을수록 세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요. 또 1년 미만 단기 양도차익이 40%였는데 70%로 2년 미만의 기본세율이 60%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또 그 유명한 취득세 여기서 또 나왔죠. 2주택자가 8%의 중과세, 3주택자 이상이 12%의 중과세 이렇게 했으니까 와 이거는 사는 것도 부담스럽고 파는 것도 부담스럽고 보유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렇게 총체적 난국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또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때 드디어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보완한다고 했고요. 단기 임대 4년짜리 그리고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를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이제 없어지고 4년짜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또 사실 개인 사업자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원해서 사업자를 냈고 내가 원할 때까지는 계속 사업자를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게 현행법인데 유독 특징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자만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면 자동 등록 말소가 되게끔 제도가 또 바뀌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임대 의무 기간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말소할 사람들은 말소를 허용하겠다. 이게 뭐예요? 세금 혜택을 줬어요. 물론 취득세 가면 혜택을 주죠. 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말소를 하면 자발적으로 또 자동으로 의무기간이 끝나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가 되고 나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됩니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세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임대주택의 종부합산 배제가 단기 임대와 장기 아파트 8년짜리에 대해서 보유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는 합산 배제가 되지만 이제 아파트 외 뭐 다세대나 이런 주택들이 유지가 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면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건데, 과연 이 정책을 보고 언제 시행을 한다는 얘기지? 요거를 좀 유심히 봤어야 되는데, 저도 그 당시에 기억이 나요.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시행을 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밑에 작게 이렇게 글씨가 있어요. 폐지되는 임대 유형으로 2020년 7월 11일 이후로 신규 등록을 할 경우에, 또 단기 사업자가 장기 사업자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세제 지원을 배제하겠다. 이 내용이 뭔가요? 단기 임대 사업자가 갑자기 7월 10일에 발표가 되고 나서, 와, 이거 내가 임대 사업자 끝나고 나면 세금이 너무 부담스럽겠다. 장기로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발표한 다음날 즉시 시행이 됐습니다. 사실 이날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내가 구청 난리가 났었습니다. 구청 세무서 난리가 나가지고 렌트홈 사이트도 오후 6시에 서버가 그때 내려갔던 기억이 있고요. 이때 이날 이 정책을 본 사람들도 언제부터 시행을 한다는 건지 이렇게 캐치하지 못하신 분들은 단기에서 장기로 연장을 못했거든요. 이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구청에 가서 항의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딨냐. 이렇게 했었던 게 이 2020년 7월 10일 대책이었어요. 이때 하여튼 정말 시끌시끌했습니다. 이게 너무 좀 그렇죠. 아니 단기 임대 이게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제도가 발표가 된 게 2017년이었잖아요. 2017년부터 17년, 18년, 19년, 20년 이제 단기로 임대사업자 등록했던 분 4년이 돼서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이 2020년이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단기를 장기로 못 돌리게 했고, 또 단기가 자동으로 말소가 되고 나면 종부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 이때 항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2017년 12월 13일 날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발표가 됐어요. 이때 주택임대 사업자가 47만 명이 달성이 됐다. 이렇게 국토부에서도 자랑삼아 이렇게 발표가 됐었죠. 다주택자의 매물을 양성을 하겠다. 그래서 전월세 시장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9년 12월 16일 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가 됐죠. 종합부동산세가 인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0.8에서 4%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이때 다주택자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돼서 주택시장 안정을 해친다고 판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2020년 7월 10일 날 발표를 하는데 종합부동산세가 또 인상이 됐죠. 1.2에서 6%로. 그러고 나서 가장 결정적인 게 단기 4년짜리 아파트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이 되는 거를 차단을 하게 됐죠. 제도적으로. 왜냐하면 바로 즉시 시행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몰라서 연장을 못한 사람들, 또 그날 바빠가지고 너무 생업에 바빠갖고 6시 전에 이거를 연장하러 못 가신 분들은 꼼짝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셨던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신문기사는 또 보고 갈게요. 적폐로 내몰렸다.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자 60%가 그런데 생계형이었다고 합니다. 좀 전에 내용이 뭐였어요? 다주택자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1주택자의 등록 비율이 전체 대비 60%가 됐다는 얘기예요. 48만 명 중에서 28만 명이 1주택만 임대하시는 분들, 아까 그 말씀 드렸죠? 2천만 원 이하 월세 소득 갖고 계신 분들 과세할 거니까 임대사업자 등록하십시오. 그래서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28만 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했단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을 끌어올린 주체로 내몰렸던 민간주택임대사업자 중 절반 이상이 사실은 단 한 채 주택만 임대사업 목적으로 등록한 생계형 임대사업자여다. 이분들이 정말 과연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했을까요? 밑에 대다수 등록 임대사업자는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장려 제도를 믿고 자신이 가진 주택 한 채를 임대에 등록한 생계형 임대사업자였다. 아, 그러면 정부의 그런 시장에 벌어지는 상황을 예측하고 진단한 게 적절했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한번 질문으로 던져보고 싶고요. 또 2020년 6월 기준 통계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지금은 또 좀 줄었어요. 등록 임대사업자가 한 40만 명 이상 줄었지만 2020년 6월 기준 통계를 놓고 봤을 때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유 주택수가 160만 가구가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난 비중이죠. 아파트가 아닌 주택 유형, 빌라 등이 전체 비중의 77%가 됐다는 통계고요. 전체 등록 임대사업자 중에서 아파트의 비율은 10%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가격이 교란이 되고 시장의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과연 주택임대사업자 때문에 나왔을까?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또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시세의 60에서 70%의 전월세를 공급을 하거든요. 오른쪽에 그래프를 봐도 그렇죠. 이제 그 회색으로 나오는 게 전세 가격의 평균이고요. 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의 평균이 4억 9,148만 원이었다는 건데 아파트는 그거보다 한 1억 3천 이상 1억 3천만 원 이상 싸죠. 3억 6천만 원대니까 또 단독이나 다가구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평균 시세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렴하게 임대를 놓고 있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5%밖에 못 올리니까 이렇게 임대사업자의 임대를 놓는 집의 시세였습니다. 그럼 과연 원인 분석이 적절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유형이 단기 4년짜리 아파트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주택자가 이제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종부세와 양도세가 중과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말소당한 다주택자들이 이제는 임대인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임대료를 인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과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이 모든 부담은 결국은 서민주거 안정을 표방했지만 모든 부담들이 임차인들에게 가중이 됐죠. 그래서 임대료가 폭발적으로 올랐잖아요. 매매가도 올랐지만 정리한 걸 볼까요? 문정부에 또 이때 임대차 3법이 나왔단 말입니다. 깡통전세가 4배 이상 늘어날 때 이 시기에 임대차 3법 시행 전과 후에 깡통전세 위험거래 비율이 이렇게 많이 5배나 늘어났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세요. 전세 사기, 많은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임대료가 전세가가 내려가서 많이 좀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이때 이 시기에 정책의 방향을 잘 잡았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좀 많이 좀 경감되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참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때 이슈가 됐었던 거 발표 다음날 바로 시행을 했고 또 장기로 전환되는 거 불가하게 했었던 거 하고 또 말소당한 다주택자가 임대료가 인상이 됐던 게 그거와 더불어서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됐으니까 전세가가 폭등이 됐다. 이게 가장 이슈였던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개선시킨다. 그런 목적 지향의 행위 과정이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은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정책이 시장에 나왔을 때 역효과가 나오고 있다면 그런 정책도 조금 방향을 전환을 시켰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다 지난 얘기지만 던져보고 싶었고요. 주택 정책이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정책이 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임대차 3법과 더불어서 주택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 정책이 정말 시기적절하게 잘 적용이 됐었냐 이 부분은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생각해보자는 거였어요. 단순히 비교를 좀 해볼게요.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되신 분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유지가 되신 분 아파트 전세 가격이 평균 한 6억이라고 감안했을 때 말소가 되고 나면 전세가가 갑자기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갑니다. 왜냐면 다주택자들
세금도 내야 되고, 이때 당시의 시기에는 전세가 폭등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주택임대사업자에 가입한 집은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렸죠. 6억짜리가 5%밖에 못 올리니까 6억 3천만 원. 이게 주택임대사업자 말소된 집과 안 된 집은 이렇게 전세가가 차이가 났습니다.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가격이 3억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말소 후와 유지시를 비교를 해보면 3억짜리가 말소가 되고 나니까 전세가가 4억 5천에서 5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가 유지가 된 집은 3억 1,500, 5%밖에 못 올리니까 이렇게 다세대 주택 빌라들도 전세가가 이렇게 차이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 앞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전세가의 폭등 현상에 오히려 주택임대사업자는 안정적인 임대를 공급을 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국의 공공주택의 공급 현황인데요. 2021년 기준이고, 이렇게 경기 인천이나 서울에 이렇게 해서 전국에 7만 5천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또는 입주자를 모집을 한다. 이렇게 공고가 났던 거예요. 공급량이 2020년보다 1만 2천 호가 증가했다. 올 상반기보다도 5천 호가 증가했다. 7만 5천 호가 작은 숫자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2020년 6월 기준 통계를 가지고 인용을 해볼게요.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유주택수가 160만 가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차이, 한 7만 5천 가구가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였잖아요. 그러면 민간에서 제도권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임대를 주게 된 임대주택이 160만 가구니까 한 20배 정도가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공공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주택들은 사유재산이잖아요. 개인들 임대사업자 갖고 계신 분들이 직접 취득세, 등록세 물론 감면을 받지만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의무 보유 기간 동안에 유지 비용을 다 감당을 해요. 그리고 보증보험료도 다 본인이 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임대사업자에 가입을 하고 임대를 하는데 비용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 다세대 주택이 있고요. 아파트가 한 8억에서 뭐 한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다. 평균가를 봤을 때 뭐 한 7억.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5억 정도라고 했을 때 이걸 왜 계산해 보냐면 이 160만 가구를 정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5억만 계산을 해도 160만 가구를 매입하려면 얼마예요? 한 8조 원 정도의 세금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8조 원을 가지고 매입을 하는데 그냥 매입만 되는 게 아니죠. 뭐 매입에 따른 비용과 또 유지 비용. 왜냐면 세입자들이 나가고 들어갈 때 뭐 수선도 해야 되잖아요. 뭐 파손된 부분도 고쳐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이 다 지출이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에 필요한 이런 임대주택의 상당 부분을 이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감당을 해주고 있었다. 이렇게 수치로 확연히 나오는 그런 자료고요. 전체 등록 임대사업자 중에서 아파트의 비율이 10% 미만이었거든요. 그러면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보기도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비율적으로 많이 적다는 얘기고요. 또 아파트가 아닌 주택 유형, 빌라 등의 비중이 77%였기 때문에 서민 주거 안정에 오히려 기여한 바가 있었겠죠. 또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시세의 60에서 70%의 전월세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시장에 기여를 한 바가 있다. 아까 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동 말소, 또 강제 말소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임대사업자가 아닌데 그러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려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이렇게 전세가가 폭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5%밖에 못 올리니까 오히려 주변의 시세보다 정말 저렴하게 임대를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잖아요. 100% 또 임대 등록의 정확한 과세 대상이다. 그러니까 탈세가 없죠. 뭐 정확하게 임대 신고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종합적으로 전체 내가 갖고 있는 주택임대사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다
다 이제는 집계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과세가 되거든요. 또 10년의 의무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집인데 내 집이 아니죠. 마음대로 팔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도 없고요. 또 내가 내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게 되니까 당연히 주택임대사업자는요. 내가 내 집을 사유재산권을 헌납을 하면서 임대사업자를 운영을 하겠다는 거니까 취득세 감면이나 재산세 감면이나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세율은 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를 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뭐냐면 정책을 놓고 봤을 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 시기에 또 임대차 3법이 나오면서 갑자기 주택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임대료도 폭등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견디기가 어려울 만큼 가격이 올랐다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갑자기 전세가가 하락하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임차인들도 힘들고 임대인들도 힘든 상황 이렇게 됐는데 정책적으로 2년, 3년 전에 방향을 잘 잡았다면 지금 겪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훨씬 더 좀 덜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가장 결정적인 건 제 사견입니다만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유지를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물론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고 많은 분들이 말들이 많으셨겠지만 또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않았다면 지금 사실은 뭐 전세가가 15억 하던 게 갑자기 반토막이 나는 그런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오히려 세제상의 혜택을 주면서 임대사업자를 유지를 해줬다면 전세가도 안정을 찾아갈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뭐 결론은 그렇잖아요. 지금 정부가 바뀐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를 부활을 시키고 그렇게 다시 좀 회귀하는 그런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는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때 정확하게 시장 상황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정책을 할 수 있었으면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여파와 그런 충격이 오히려 안정으로 돌아설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예전에 시행됐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로 또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정말 필요한 제도인지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제도라고 잘 활용을 하면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또 수치적으로 비교를 해드렸지만 160만 가구를 정부에서 다 매입해가지고 임대료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이렇게 오늘 정리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더 알차고 또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